네, 시면상한가 특이점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 기념 이벤트는 내일 이제 월수팀과 함께 하면서 아무래도 커피 20잔 그리고 치킨 4마리 총 24개의 선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벤트는 내일 한 번에 다 털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한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저희 이벤트 함께하는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월수팀과 이벤트를 진행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목팀의 수장 조기준 매니저님은 화목팀과 또 함께하는 이벤트 오랜만에 뭐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든 뭔가 있다면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좋은 그러니까 종목이 좋고 뭐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잘 맞다고 하면 뭐 저 항상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뭔가 건덕지가 하나 나온다 하면 바로 짚어서 이벤트로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장 한마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이벤트에 빅이벤트가 이제부터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시장 앞두고서 이벤트가 이제 당장 내일 모레도 있지만은 9월 달까지 봤을 때 굉장히 큰 이벤트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내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또 스타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에 이제 내일 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도 오프닝 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저는 시장이니까 뭐 참여자들이 다 느끼겠지만 지금 거의 한 1, 2주간의 꽉 막힌 박스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장기 소외주들이 이제 열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쉬어가는 장에서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반도체가 쉬어가는 장에서 이제 뭐 열일하고 있는 개별 소외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은 있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올라도 빠지고 미국 시장에 빠지면 같이 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적이 거의 이제 뭐 거의 1, 2주를 계속되는 거는 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고 FOMC 회의 이제 잭슨홀 미팅과 더불어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그렇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또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막상 9월까지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또 이렇게 관망 모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과거에 이제 2차 전지로 개인들이 끌어올렸던 적도 있지만은 기관들, 외국인들 어느 한쪽에서 매수로 해서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요즘에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매수 매도에서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코스닥을 또 이제 투신권에서 의외로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이 코스닥 하락의 약세 요인은 투신권에서 결정적인 상승 모멘텀에서 외국 그 투신권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또 주저앉은 경우가 많이 있고 있는데 조금 더 힘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뭐 9월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첫 번째 특이점에는 좀 9월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로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조기준 매니저는 어떤 뷰로 9월 시장이 좀 괜찮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의 한 줄 평은 테마는 나의 것. 영화 제목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테마에 강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도 새롭게 신종 테마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테마가 이렇게 새롭게 또 부각된다라는 네.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부재됐다라는 건데 그럴수록 뭐 종목들을 빠르게 변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단기 매매가 자신 있어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과감하게 베팅해서 또 수익을 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는 저는 오늘 시장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고 또 일정 부분에서 또 테마를 읽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 시장도 걱정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 어차피 시장이 지금 주도주가 없고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는 모습이라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테마성이 나올 거라 봐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다라면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 전날에 일정만 또 확인한다라면은 그 다음날은 걱정 없이 또 한번 또 단기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김웅태 매니저님. 부러운데요? 네.
야, 오늘 시장에서 혹시 테마성으로 좀 짚어낼 수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앞서 조기준 매니저도 이제 장기 소외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장기 소외주랑 테마 지금은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를 부추기는 시장 방송에 대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장기 소외가 보면 낫다. 이제 MBN 매경에서 테마주 사라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럼 김웅태 매니저님 뭐가 됩니까? 뭐가 되겠죠. 뭐가 되긴 테마에 뭐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되겠죠. 뭐가 되든 시장의 우량주는 내가 수익 보는 게 우량주입니다. 아. 아무리 우량주를 사서 수익이 못 나면은 그건 우량주가 아니죠. 맞아요. 내가 예. 사는 종목이 성공 투자가 되는 거고, 내가 사서 돈을 번 종목들이 나에게 우량주가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가 투기로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가 투기로 바뀌면 또 안 돼요. 그때 또 위험한 순간이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도박이 예. 주식이 도박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선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돌고 도는 게 테마고 뭐 반도체도 테마가 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고 나오면은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한미반도체 다 내려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테마로 봤던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를 큰 틀에서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좋았던 시장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탈출 잘하는데요. 예. 오늘부로도 이제 피카츄에도 김흥 테마는 어떤지 또 이름을 저희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도 테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 시장부터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실적은 좋을 것이다.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항상 싸워오던 게 시장 기대치랑 싸워왔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이겨낸다 한들 다음 분기 때 또 싸워야 되는데 이거 좀 점점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런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뭐 자료나 보여드릴 게 있으려고 찾아봤는데 지금 제가 준비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간략히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요. 저는 글쎄요. 지금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이미 저가로부터 40%가 올라와 있거든요. 40%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엔비디아가 어닝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변동성만 나타나고 아마 방향성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는 사실 국내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크게 과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2차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엔비디아는 그냥 넘어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에서 이번 거가 올해 분기보다 올해 시작보다는 결국은 내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올라갈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들은 내년 거보다 올해 자체가 별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별로 안 좋고 IT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올해 거는 안 좋은 거 알고 있지만 내년도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IT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이건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다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 어닝 발표 이후에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의 엔비디아의 젠스당 CEO가 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발표를 하자마자 TV 방송에 출연한다는 자체는 좀 괜찮은 내용들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차로 기대감은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뭔가 시장 자체가 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국내장은 그렇게까지는 이번에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은 추석 이후에 오히려 약간 그 이후가 더 중요한 상황태가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10월 달에 발표되는 3분기 앞두고서의 움직임이 그때가 더 진짜가 나타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그냥 좀 박스권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에 초점을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이벤트는 맞지만 뭔가 이제 시장의 큰 파급력을 줄어드는 이 중요성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혹시 뭐 조기준 매니저님이나 김웅태 매니저님,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해서 전후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됐다, 이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한 번만 듣고 바로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이점은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엔비디아 네. 실적을 그 전에 얼마일지 실적 기대치에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일부러 안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뭐 잭슨홀 밑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미국 시장 상승이 우리 시장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실제적으로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요. 뭐 60%, 뭐 70% 육박하고 있다라는 건 거의 도둑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AMD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60%대 영업이익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주가는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태야롭지 않나라 생각하는데 뭐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이 좀 지연된 건 있지만은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게 잘 팔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그런 엔비디아의 실적에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냥 그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리스크 그러니까 AI가 피크아웃은 아니다. 라는 걸로 확인하면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가 피크아웃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프닝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첫 번째 특이점에서는요, 어떤 특정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이제 8월도 이번 주면 끝이 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9월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분기의 마지막 달이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9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고 지금 8월 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9월 중순이 되면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얼만큼 내리겠냐 이게 좀 가장 큰 관건이 되고요. 그 이후에 가면 이제 9월 말 10월 초 되죠. 그럼 이제 마이크론에서도 실적 발표하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생각보다 좀 9월이 타이트한 한 달이 될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이 안에서 크게 올라갈 것도 어떻게 크게 올라갈까에 대한 이유도 한번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장이 좀 예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라면 9월 증시에 대한 좀 키포인트는 뭘로 잡고 계시고 증시가 뭐 지수 단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9월 달도 이번의 흐름과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컨셉은 9월 달은 8월 달만큼의 큰 변동성이 생기는 박스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증시가 올라갈 때는 현금을 늘려놓고 증시가 빠질 때는 다시 비중을 채워넣는 전략의 박스 장세가 되면서 아마 지금처럼의 작은 종목 장세, 테마 장세와 종목장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FOMC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앞서 발표되는 일본의 BOJ도 있습니다. 이 BOJ랑 FOMC의 날짜가 거의 비슷하게 발표되는데 BOJ가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또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일본 엔화와 관련되어서 프로그램 매매가 한국과 연계되어 있는 게 있다면 지난번처럼 하이니스가 내려갔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니스만 유독 약했는데 아마 저는 그것도 일본 쪽과 연계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9월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내일에 발표될 엔비디아도 아니고 저는 9월달은 FOMC와 BOJ의 발표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FOMC에 대한 그 관심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서 보여드리면서 말씀 들어보게 되면요.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는 FOMC에서 바라보고 있는 CNN 페더러스툴을 보게 됐을 때 결국 지금 시장이 바라고 있는 거는 이번 9월 달은 한 번 인하를 할 것이다인데 결국 올해 남아져 있는 걸 봤을 때는 결국 100bp 베이스 포인트 결국 4번 인하를 반영시키겠다라는 거를 지금 가능성 놓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기준금리를 반영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이념으로 보게 되면 3.9에 있어요. 3.9에 있는데 중요한 건 4번을 반영했을 때 올해의 금리 자체가 4.35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4.15네, 4.15인데 결국은 4%보다 지금 낮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에서는 뭔가 지금 경계를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뭔가 증시는 올라와 있는데 종목장, 결국 미국 장도 종목장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뭔가 지금 증시하고 다르게 채권 시장은 뭔가를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제 아마 FOMC와 BOJ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반기에서는 계절성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인 건데요.
이거는 1928년도 이후에 월별로 상승률을 그려놓은 데이터인 건데 보시게 되면 빨간색깔 긴 거 있죠? 이게 언제냐면요. 9월입니다. 지금 8월이죠. 네. 7월달 좋았고 8월달 조금 안 좋았는데 9월달에 왕창 깨지네요. 이게 지금 앞두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요거 넘어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10월, 11월, 12월은 올라갔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1928년도 이후에 S&P 500의 상승률 보게 되면 그나마 덜 빠지긴 해요. 근데 9월달과 10월달에 2달 연속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선 전에는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 게 미국의 특징인 것이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과 12월 달은 이제 약간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증시가 강세로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 결국 이제 9월 달과 10월 달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증시가 또 FOMC와 BOJ에서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고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금 자체가 많이 안 들고 있어서 우리도 거래대금 자체가 너무 없었는데 지금 자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는 더구나도 금투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손들 자금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또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그 계절 좀 탑니다. 9월 달이 가장 안 좋았던 평균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혹시라도 지난번 과거 데이터와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한번 하시면서 지금의 가장 핫한 섹터가 제약바이오인데 그러니까요. 과거 데이터상 봤을 때 9월 달은 보통 안 좋았다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틀린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9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내려오고 다른 섹터가 올라가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9월 달은 지수는 박스 장세 안에서 종목장은 이어지는데 이 변동성에서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9월 달에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추석 이후에는 10월 달을 바라보면서 삼성전자 어닝 발표가 어차피 10월 달 초에 있으니까 그거 바라본다면 국내 또 해외와 다르게 오히려 추석 이후가 더 좋은 장세가 되고 확실해지게 되는 내용 자체가 이제 FOMC와 BOJ가 끝나기 때문에 내용도 다 나오는 만큼 오히려 이제 9월 달 이후가 더 좋을 것 같고 9월 초에는 지금과 같은 종목 장세가 빠르게 나타날 거라서 저는 짧게 치고 빠지는 테마 장세와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FOMC와 BOJ 이 이벤트가 가장 또 중요할 것 같고요. 9월과 10월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이 있을 때 9월과 10월에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는 좀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 오히려 좀 9월 초, 9월 중순까지는 좀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의 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앞서 이가람 매니저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뭐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이제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어저께 이제 여의도를 갔다 왔는데 네. 기관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지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어떤 뭐 예측치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전혀 예측과 전혀 뭐 어떤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 심리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들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선물 옵션으로 해서 파생 상품으로 우리 시장 흔들었던 세력 이후에 계속적으로 약세 기조가 나와 있고 기관들이 지금 현재 어떤 뭐 시장을 흔들링 할 수 있는 능력치도 없는 것 같고 자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그만큼 안 좋냐? 라고 했을 때 이제 한번 제가 이거를 러프하게 한 점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한번 지금 수입 실적 한번 보여주면은 7월까지도 지금 현재 570억 불 정도의 수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500억 불,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할 때 2분기가 더 지금 현재 더 좋게 나와 있고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현재 뭐 40조, 50조, 뭐 2분기, 분기 실적이 그렇게 흑자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8월 달도 지금 현재 수치를 보시면 300억 불. 지금 현재의 수출이 18% 늘었고요. 수입이 10%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억 불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고 이 변화폭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기업들의 수출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제 한번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존스가 지금 현재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잘 보시면
S&P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가권인데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랑 좀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스닥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이제 V자를 그리면서 꽤나 올라왔는데 우리는 니케이가 올라갈 때 우리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가권 지수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SMC네. 근데 이제 중국 지수는 여전히 낙할때인데 유로스탁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이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정말 안 좋다고 생각했던 기업들, 나라들이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로, 독일, 그다음 프랑스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프랑스 지수가 조금 더 올림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스위스라든지 자 보시면 러시아 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무역 수지 지수가 좋은 상황에서 보시면 브라질, 헤아라 그러니까 한때 이제 헤아라가 우리 국채를 투자했다 헤아라 국채,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를 투자했을 때 엄청 손해가 났는데 이만큼 지금 현재 신고가를 찍고 있는 브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도 선색 또 지금 현재 신고가를 찍으려고 일보 직전이고요. 말레이시아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태국도 올라가고 있고 베트남도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들이 좋군요. 대한민국만 너무 그러니까 시장 기업들 실적도 좋고 다들 좋은데 펀더멘탈 그러니까 어떤 자금 심리 상태가 약간 폐배의식에 있고 네.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관점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못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초 3,000포인트 갈 거야라는 어떤 비전 제시와 시장의 어떤 긍정 마인드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제 조규주 매니저님이 앞서 보여주셨던 저 수출 지표들을 거의 많으면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아 진짜 우리나라 수출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가는 거기에 뭔가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좀 뭔가 긍정적인 어떤 기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제 가장 기법제가 큰 게 될수 이제 있는 게. 상징적인 주식,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이 주식이 올라가야 되고요. 실적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 56%가 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개인들이 핸딩할 수도 없고 또 기관들이 핸들링 할 수도 없을 만큼 외국인 포지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외국인의 의도에서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LG엔솔 뭐 포스코 퓨처엠처럼 그 어떤 다른 업종에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가능할 텐데 그런 업종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은 앞서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조규준 매니저님이 다 좀 시장에 대해서 9월 운용은 보수적이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죠? 일단은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미 한번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의 저점을 좀 받아놓고 나서부터 이제 반등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도 뭐 다 앞서 우리 두 분 매니저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제약바이오도 관심적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또 코스닥에서 그쵸. 또 올라왔잖아요. 물론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뭐 16조 7,400억하고 에코프로비엠이 16조 6,300억 하면은 별로 뭐 차이는 안 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32만 원 한번 넘어섰습니다. 3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신고가 영역을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이 본격적으로 35만 원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알테오젠을 걷잡을 수 없도록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은 9월 달 되면은 이제 세계 페어마켓가 또 있을 거고요. 또 에스모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알테오젠이 움직였고 유한양행이 한번 FDA 승인권 때문에 한번 신고가 영향 갔을 때 그러고 나서 다음 타자가 움직였던 게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약 바이오가 좀 강한 흐름으로서 아무래도 9월달 시장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2차 전지가 주도 업종으로 왔지만 올해 초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주도 업종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하반기면은 제약 바이오가 주도 업종으로도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종목들이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그 번외 쪽으로서도 이제 대선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냐 해리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꼽아져 본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들에 대한 섹터들이 나뉘겠지만 공통적인 분모를 봤을 때는 좀 조선 쪽들도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워낙에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었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은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받는 기간이 길지만은 나왔던 폭이 한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 조정 나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 정도에서 10%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버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더 빠진다면 오히려 그때 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네. 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커트하는 식으로서 이제 올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조선 업종들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한 조정받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들도 이제 다시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선 업종들도 물론 단순히 좀 무겁지만은 맞아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꿋꿋하게 그러니까요. 좀 들고 가서 올 말에는 좀 수익을 좀 나오는 경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간 조정을 거친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주목하고 있는 업종, 섹터 이야기로 바로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좀 어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십니까? 9월. 저는 업종과 탑으로 보고 있는 업종과 이 탑픽의 종목은 저는 좀 두 개가 다른데요. 왜냐하면 지금 탑으로 보고 있는 업종은 저 또한 조선을 일단 하반기는 제일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FOMC에서 기대감 보게 됐을 때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이냐, 1번 할 것이냐가 문제될 것 같은데 2번 하게 됐을 때는 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금리 인하를 첫 시작할 때 50bp 2번을 다 한 번에 내린 적은 정말 글로벌 위기 때였습니다. 그렇다는 네. 얘기는 이번에 만약이라도 2번을 한 번에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뒤에 뭐가 있길래 2번을 한 번에 내렸냐라고 하면서 약간 위기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거는 실적이랑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 데이터들과 결국 약간 무관한 것들, 결국 수주 잔고가 쌓여져 있고 수주 잔고가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찍히기 시작한 그 첫 번째 분기가 이번에가 조선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3분기와 4분기도 이어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탑 업종에서는 가장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여지는 건 조선 업종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 그 안에 있는 조선 기자재와 선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탑픽을 본다면 종목으로는 저는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도체가 탑픽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업황적으로 업종에서 반도체는 탑은 아니고 탑은 조선인데 종목만 봤을 때는 종목은 삼성전자가 저는 탑으로 보는 이유가 잠깐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의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 올라가서 경신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던 경험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80조가 넘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이전에 매출액이 넘어간 상태에서 주가가 아직 전고점 자리에 못 넘어갔고 그다음 이번에 3분기 어닝 발표 앞두고서 엔비디아 관련된 공급망 코멘트 나타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매출액이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라는 식으로 해서 가이던스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 시기에 9만 원과 10만 원을 올해에 가지 못하면 이거는 저는 삼성전자는 이거 9만 원, 10만 원 가는 거 저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3분기를 바라봤을 때 업종 탑은 리스크가 가장 적은 조선이지만 종목만 놓고 본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이 아예 못 가거든요.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삼성전자에 의한 포모가 발생되면서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아마 오는 경제방송에 다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3분기에 이번 시기에 삼성전자가 못 가면 전 못 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탑은 종목은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마지막 기회가 9월, 10월에 좀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조기준 매니저님의 바로 업종과 탑픽 종목으로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일 수도 있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 기관 매수 종목, 소외 종목 그 종목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소외 종목 중에서 괜찮은 주식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해상풍력을 최근 들어 아무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원전주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수주 모멘텀 체코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었는데 해상풍력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쵸. 최근에 바닥을 찍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K 오션 플랜트를 최근에 방송에 추천했고 네.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보면은 기관들이 지금 70만 주, 외국인들이 30만 주를 샀는데도 차트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대만에서 이제 그 수주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 멈췄던 대만 수주와 더불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서남권
동남권 관련해서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신한우위 관련해서도 시범 단지가 나왔고 이제 막상 작년부터 설계 끝나고 착수가 들어가고 있고 동남권도 지금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차트 부분 보신다고 여기 실적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이 이제 바닥권에 찍었고 이제 이 가격대에서 15,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샀는데 오늘 기사 봤더니 창원 쪽에서 부유식 9월 10일 날 세미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SK오션플랜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유식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동남권, 서남권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 소형주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소형주? 보너스로 제가 이제 좀 더 길게 보고 있는 주식이 이제 길게 보기 이제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테슬라에서 로보택시가 나오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 종목 SOS 랩을 한번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빠졌는데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디죠? 좋아하는 게 2만 원대에서 5,000원까지 4분의 1 토막 났는데 이제 물량이 터지면서 요렇게 해서 외국인 지분도 좀 있으면서 거래가 터지거든요. 지금 현재 뭐 500만 주씩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회사냐면은 네. 자율주행 관련입니다. 로보택시가 해서 여기가 라이다를 만드는 거예요. 레이다가 있고 라이다가 있는데 레이다는 흑백으로 나오는 거고 라이다는 색깔을 내서 이제 요게 있어야 되는 게 라이다가 회전형이 있는데 그게 1,000만 원대 단위인데 이제 요렇게 해서 로봇도 있고 3D로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오토모티브 로봇 산업 안전에서도 꼭 필요한 건데 요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원래 그러니까 차 위에 둥글둥글 돌아오면서 회전형은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건데 이제 너무 비싼데 이 고정형으로 한국에서 국산화해서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여기가 만도가 5% 정도 지분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로봇도 꼭 움직이려면 라이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리 측정과 색깔 그다음에 물건을 식별하려면 그래서 로봇과 라이다 관련해서도 이렇게 해서 움직일 때 레이더와 라이다가 같이 있어야 되고 40개의 센서가 들어가는데 4개의 라이다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하려면.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현재 라이다를 넣으면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택시가 지금 현재 뭐 50대, 500대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SOS 랩이다. 차트가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 있고 보호수 물량 해소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매집해도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OS 랩까지 플러스 알파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상풍력 먼저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님. 저도 뭐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조선업종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앞서 설명을 했죠. 조선업종에 그쵸.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조선업들을 가겠지만 저도 여기서 탑픽을 본다면은 저도 종목을 좀 교체한다면은 전 전력, HD 현대 일렉트릭 이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가람 매니저처럼 업종은 조선인데 업종은 조선이지만, 탑픽 종목은 바꾸겠다. 네, 업종은 조선이지만 제가 사실 HD 한국 조선해양을 이제 탑픽을 갖고 왔었는데 그 중에서 탑픽을 고른다라고 하면 저도 끝까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으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난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올해 이제 여름철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료 인상도 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그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세계 최대 전력 전시회에서 대한전선도 이제 이번에 HVDC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상 훈련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전력만 정선 기술을 또 소개를 하는 기대들도 있었고 물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과 수주가 아직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다기 때문에 지금 뭐 앞서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해상풍력에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전선 케이블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전력만 공급을 하고 있는 대표 업종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봤을 때 저도 이제 어차피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도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기간 조정에서 한 달 정도에 대한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오는데 한 18% 정도 밖에 내려온 자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35만 원을 10월 달 전까지 35만 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많이 추세가 이제 꺾이는 모습인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35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40만 원, 41만 원까지도 충분히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 보여주고 아직까지 대지세 불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봤을 때 작년, 재작년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번에 한미반도체라든지 대지세가 불출했던 거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탑픽은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 조선과 전력기기 둘 다 공통점으로 부담 없는 자리까지 어느 정도 내려온 모습이다. 참 매수하기 좀 괜찮은 타이밍으로 왔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속보를 통해서 또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뭐 자산 100조
가 되는 아시아 최초 에너지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하는데 85% 이상이 이 합병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봤을 때 합병을 한다면 주주들에게 그렇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합병을 해서 디테일하게 본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통합 SK이노베이션은 투자 매력도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목팀 내 M&A 전문 조기준 매니저님. 자, 한번 이 합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합병을 해서 85%가 찬성을 했다라는 건 합병해서 문제 없다라는 걸 또 대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SK 오션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합병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현재 이제 거의 셀 업체가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10조인데 이게 이제 SK 온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석유화학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10조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니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게 역전됐을 때 에코프로랑 역전됐을 때 96이다. 네. 근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20조가 되고 뭐 30조가 뭐 육박하고 뭐 그럴 때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SK온이 지금 현재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LG에서 이제 인적 자원 그 스카웃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소송 관련해서 이제 뭐 1조 이상 뭐 예. 배상을 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극복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SK 입장에서 이제 합병 건을 들었거든요. 근데 SK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총도 지금도 30조예요. 지금 현재 자본 총계도 30조고 예. 부채가 50조인데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의 다른 2차 전지 온 제외하고는 지금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부로 봤을 때도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1조 2천억 흑자가 나고 있는 거죠. 자회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석유화학 때 그렇지만은 분기당 그러니까 1년에 1조 2천억씩 흑자가 나고 있고 자본 총계만 해도 18조인데 자회사들에 의해서 이제 SK온 딱 하나 그 자회사에 의해서 적자가 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외국인 지분이 21%인데 지금 이제 이게 10조가 됐을 때 이제 이게 100조가 합쳐지면서 제 생각은 한 20조 좀 넘어가는 시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SK온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뭐 포비아라든가 캐즘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이제 2차 전지의 약세 속에서 최근 LG엔솔이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벤츠가 지금 파르시스라든지 이제 뭐 이름 없는 배터리를 네. 쓰다가 보면 이제 실명제로 이제 어디를 쓰는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산을 쓰지 못하고 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든지 LG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이제 바닥 탈출을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사인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합병이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M&A가 되면서 이번에 이제 흡수합병이 되면서 이제 매수 청구권을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8월 27일부터 9월 뭐 19일까지 이제 청구를 오늘부터 하는데 시작됐죠.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가격에서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11만 뭐 1,943원이기 때문에 네. 현재가에서 이제 올라가 버리면 청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요. 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6%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거를 인수하면 대주주 지분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수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본 총계가 뭐 자금이 현금이 1조 4천억 지금 현재도 SK 이노베이션, SK ENS 현금이 충분하거든요. 1조 네.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1일 날 합병 법안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한테 좀 OX를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 SK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앞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반대매수 청구권 행사가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됐고 9월 19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이제 이 행사권을 발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 투자 포인트로 삼아서 SK 이노베이션, 통합 SK 이노베이션을 보고 SK이노베이션을 지금 매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OX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장에 좀 주도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정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SK이노베이션 매수 괜찮다.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님만 일단 X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왜 X를 좀 들어주셨나요? 사실 X라기보다는 중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거를 했다라고 해서 과연 주가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을까? 지금 이 주주들을 상대로 했을 때 주주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과연 상승이 이번 이슈만 가지고서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가 된다면은 이제 SK 오늘 인적 분할로 해서 이제 분할 상장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중장기 엄청난 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 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건 추후 굉장히 나중에 문제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 이슈로 해서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과연 수익을 내도 얼만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중립적인 중립적인 의견이라서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O를 들어주신 김우태 매니저님한테 이걸 물어볼게요.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두산 쪽에서.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그 이후에 주가가 그날 하루 이 발표 나온 날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내리막길입니다. 쭉. 여기는 그럴 리스크는 없습니까? 일단은 두산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사 두 개의 상장사가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 때문에 그러고 그거와 또 절차적인 문제. 그래서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좀 악재성인 좀 매물들이 나온 거고요. 네.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 ENS는 일단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는 좀 없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저도 사실 조금 이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이거를 뭐 길게 끌고 간다라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저점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데 저도 사실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은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NS하고 일단 매출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 1대 1.1917 뭐 소수점까지 막 늘어져 소수점까지 본다면 있더라고요. 1.1대라고 보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주가가 한 11만 원대 좀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SK ENS는 그 13만 원대라고 보고 있는 거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산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은 SK 이노베이션은 81조 원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SK ENS는 뭐 19조 정도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매출액이 뭐 매출 규모가 77조의 반면에 SK ENS는 11조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형평성을 놓고 본다면 과연 이게 주주로서 1대1 정도의 비율이 맞을까? 되게 복잡하네요. 네, 여러 그렇게 가지가. 본다라고 하면은 자산 가치 평가를 아예 배제해놓고 그냥 그 현재 있는 가격만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 두 개에 대한 상장사가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그 거래 한 1개월간의 주가에 대한 평균 가치를 놓고 이제 자산 평가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매출 규모와 이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고작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익밖에 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적으로는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더라도 어차피 SK 이노베이션이 워낙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이게 만약에 호재로 적용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물론 SK온에 대한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을 다 마무리해주고 SK온이 만약에 인적 분할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지금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이 맞고 어느 정도에 대한 다시 한번 올라올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30만 원에서부터 지금 10만 원이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저점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 물론 이제 큰 가격으로서 뭐 20만 원 이상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자리에서 10% 2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SK온이 만약에 이제 분할이 돼서 나가는 게 왜 저평가로 평가가 되는 거죠? 일단은 배터리에 대한 실적 문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워낙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는 빠르게 나가면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돌아와서 다시 또 한번 붐이 일으켜준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SK온에서도 다시 한번 자기네들 기업을 살기 위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리는 충분히 저점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SK인과 SK 이노베이션 직접적으로 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다른 요거를 해서 SK 수혜주가 나올 게 이제 대주주가 SK이고 지금 현재 이제 요 상황에서 보면은
우회 상장을 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SK 자회사 ENS를 지금 이제 좀 한번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없어 못했네요. 그래서 요게 가장 수혜주가 되는 게 뭐 따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대주주인 SK와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저도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뭐 정말로 수혜를 받는 것보다 양관성으로서 이제 같은 계열사 그룹 중에서는 SKC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그냥 갑자기요? 연결 구조로 그냥 연결 구조로 SK 자회사 이제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면은 SKC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어차피 SK 디스커버리도 다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SKC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계열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시장에서 가치 부각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했을 때 SKC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조금 바닥권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매수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다뤄보고 있는데 이 이슈 안에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시장 이제 끝까지 강한 테마로 마감된 게 바로 딥페이크였습니다. 최근에 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대통령과 방심이 모두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요. 촉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보안주들이 대다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한싹, 센즈랩, 디지캡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요즘 시장 보면은 테마주들이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테마주가 부각이 되면 이게 길면 일주일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우리는 일정 테마들을 한번 잘 노려보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즘 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듯이 김웅테마 김웅태 매니저님은 이 테마에 관련해서 이 딥페이크 보안주 좀 오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 좀 다시 한번 오래 가지 않을까. 야, 네. 역시. 이렇게 오래 뭐 길게 올해 한 달, 두 달 가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똑같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쵸. 정책 일정을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테마에 대한 수급이 또 몰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대거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상한가 들어간 것만 제가 알고 있는 게만 4개거든요. 한빛소프트, CU박스, 한싹, 센즈랩 여기까지 들어가고 모니터랩, ICTK, 뭐 K사인,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테마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집성을 이뤄서 간다란 말이에요. 군집성을 이뤄서 갔을 때 여기에 테마를 잘못하게 시작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잘 판단한 기업을 보고 잘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CU박스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죠. 오늘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됩니다. 아, 근데 단가가 1,12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주에서 시작해서 오늘 상한가를 예. 들어간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 보게 되면 CQ센도 오늘 거의 20%가 넘게 그러니까요. 올라가는데 CQ센 시가총액이 270억입니다. 이런 거를 과연 이 경제활동 프로그램에서 예. 이런 거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물론 이제 개인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도 오겠지만은 사실 이런 거를 굳이 사야 돼 있을까? 사이버원이라고 해서 사이버원이 시가총액이 430억.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테마성을 가지면서 오겠지만은 어떻게 잘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한싹이라든지 센즈랩,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이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왔고 뭐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혜주도도 있었기 때문에 보안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게 그냥 가격이 막 올라가고 1,000원짜리 종목이 막 20% 30%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거 계속 가네 이거 사자라고 했을 때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모 현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테마에 대한 단기성 매매는 좋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칫하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테마만 찾아서 계속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게 투기가 되는 거고 그쵸. 주식이 도박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말리면. 그렇죠.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습관성이 매매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이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에서 주도 업종을 놔두시고 소액으로서 좀 재미로만 내가 이렇게 해서 용돈은 좀 벌릴 수 있다. 내가 마이너스에 있는 종목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걸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주 종목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물려 있지만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소액 규모로서 좀 재미삼아로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좀 투자 팁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를 좀 확실하게 정하는 게 이런 게 좀 좋은 건가요? 이럴 네, 때? 그렇죠. 손절가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뭐든지 내가 이제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찍히면 절대 매도를 못 합니다. 그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음. 사실 할 때면은 자동 매매를 걸어놓고 차라리 그냥 마이너스 3%든 5%든 예. 그냥 없는 셈 치고 걸어놓고 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거고요. 아무튼간에 시가총액을 잘 따져보면서 그쵸. 너무 저평가되는 기업들은 좀 동전주를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테마는 테마로만 짧게 좀 보자. 목표가가 도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오는 습관을 네. 좀 길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매매 방법 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데 저는 보안주 AI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안주 무조건 따라 올라가기 되게 좋은 테마이고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김우태 매니저님 이야기해 준 대로 이 상장사 중에 시총이 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득 궁금해진 게 우리나라 보안주 중에 시총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혹시 뭐 라운시큐어 이쪽인가요? 안랩. 아, 그렇죠. 안랩이 있는데 여긴 또 네, 그렇죠. 좀 정치 테마가 같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또 보안대로 가지는 않다 보니까 아, 보안주가 참 투자하기가 어렵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S1 있잖아요, S1. S1. 네. 이제 뭐 거기는 뭐 집 지키는 거라. 네. 막 S1 그 보안이 좀 아니긴 하죠. 예. 뭐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보안. 물리적인 보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여기서 종목으로 좀 줄여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얘기하면서 아까 김웅태 매니저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 대한 접근 방법, 보안주에 대한 접근 방법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혹시 뭐 있으십니까? 종목을 바로 얘기하라고요? 종목도 좋고요. 접근 방법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뭐 4개가 그러니까 뭐 거의 20-30개의 테마가 올라갔을 때는 그 다음 날은 안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20-30개 종목이 또 끌고 가려는 에너지가 있을 만큼 텔레그램의 보안 관련해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기술력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텔레그램의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테마로 형성됐고 너무 많은 종목이 올랐을 때 내일 오전장에 이제 잠깐 피크를 치고 9시 반 이후에는 대부분 사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 이번에 딥페이크 관련 뭐 어떤 재료는 짧게 끝날 것 같다. 물론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물론 저는 그 관련해서 이제 보안주를 추천을 할게요. 2종목을 추천하긴 할 텐데 될 수 있으면 너무 여기에 빠져들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이 500억, 300억, 뭐 1000억 미만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적자에서 나오고 있고 매출은 물론 찍히는 회사들이 많고요. 근데 보안이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공보안도 있고 은행 보안도 있고 뭐 대기업들부터 해서 사기업 보안도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PC 보안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많은 보안 업체가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한 매니저님은 이쪽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들어볼까요? 저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 이슈 말고도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대선과도 연관성이 좀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관련해서 조작된 영상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아마 AI 가지고서 미국 대선 전에 분명히 또 미국 내에서 아마 딥페이크가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올라간 종목들을 너무 안 보기보다는 올라간 종목들을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차트 맵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어저께 이미 장중에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고 아침부터 내용 자체가 많이 돌았는데 어제 밤에 뉴스화가 꽤 크게 됐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대선 관련된 딥페이크 쪽도 아마 영상들이나 기사들이 아마 우리나라 장중이나 저녁 시간대에 좀 많이 돌 겁니다. 그게 아마 더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분명히 또 한 번씩은 올라갈 수 있는 미국 대선 테마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테마 종목은 하반기까지 보시면서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내려와 있을 때 약간 네. 차이가 나타나고 약간 떨어지는 과정에서 좀 관심 있게는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미국 쪽에 대한 상황도 늘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와 좀 밀접한 종목들 바로 얘기해 주시죠. 저는 우선 약간 미국에다가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특허를 출원 중으로 알고 있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빛소프트가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론 지금 접근은 불가능하겠지만 미국과 연관성을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이 또 미국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어. 결국 눌러 내려왔을 때 미국 쪽에서 딥페이크 관련 소식이 올라온다면 다음날 한빛소프트를 단기 매매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빛소프트였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저는 일단은 이제 제일 처음에 실적이 좀 되는 회사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드림 시큐리티가 이제 실적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작년 한 해도 이제 뭐 한 2,300억의 매출이 흑자가 나오고 있고 200억 정도, 300억 정도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보았더니 이제 투신 금융투자가 한 50만 주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에 산 게 아니고 10만 주씩 꾸준히 사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닥권에 탈출하면서 올라올 때 기관 매수가 금융투자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암호 인증 관련해서 그다음에 양자 암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증 관련 우리 그 관련 서비스로 하면서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넷이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투자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 주씩 샀는데 지금 이제 거의 20만 주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분기 상반기 200억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이기도 하고 국방 광대역 통신망 공급 관련해서 작년에 800억 수주했고 올해 유지 보수로 해서 400억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 관련해서 이런 통신망 관련해서는 가장 보안이 가장 잘 나와야 되는데 얘가 삼성 관련 출신들 네트워크 부문 출신들 연구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 양자암호 키 분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암호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넷이 지금 현재 20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네. 지금 이제 시총이 1,000억 안 되지만은 흑자가 200억 나오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넷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홍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저도 한빛소프트도 가지고 왔었는데 그거는 이갈 매니저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싹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왔고요. 한싹은 얼마 전에도 또 한번 이제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었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I형 보안 솔루션을 또 제공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쪽에 있는 기업들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과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거고 사실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 딥페이크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서 또 이제 열어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또 펼쳐져야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뭔가에 대한 학습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도 좀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오히려 본다면은. 그래서 조금 더 하나만 더 본다라고는 애니능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급등했는데 오늘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또 오히려 또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오늘도 참 시간이 부족한 하루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 이제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에 가면은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주제가 오늘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저번 주처럼 오늘도 종목 얘기만 집중적으로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원래 제가 조기준 매니저님 이 시간에도 주제를 뭐가 준비되었나요? 물어보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몇 개 의견이 올라와가지고 아가다님께서 SOS랩 라이더 그리고 배낭여행님께서 아까 비슷한 시간에 올려주셨는데요. 내용이 어렵네요. 라이더 그리고 조기준 대표님 텔레그램에 올려주세요. 라이다 이야기만 계속해 주셨고 어렵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이걸 좀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또 뭐가 있으실까요? 네, 라이다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다가 있고 라이다가 있습니다. 그 차이와 더불어 이제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업체를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들어오시고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열심히 밀었던 종목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폭조 관련주 나노팀이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 잘 가고 있고 원래 이제 목표가 15,000원, 17,000원 또 지차 목표가 있고 제 마음속에는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나노팀, 네, 그다음에 라이다 두 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홍태 매니저님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시초가의 X게이트를 담아서 수익을 실현했고요. 오늘 종가의 폴라리스 AI를 담았는데 시간에서 8% 급등했더라고요. 이야. 네, 그래서 저는 테마가 저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초가와 종가 매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의 매매,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하고 있는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지는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에 가셔서 또 더 좋은 소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